세종 23년 7월 23일 왕실에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오랜 기다림 끝에 원손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원손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자빈 권씨가 숨을 거둔다. 경사와 함께 찾아온 비극. 세자빈의 죽음은 왕실에 불어닥칠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다. 네, 역사저널 그날, 오늘 살펴볼 그날은요, 세자빈 권씨가 단종 낳고 죽던 날입니다. 뭐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또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한데,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라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거잖아요. 문종은 우리 조선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왕비가 안 계신 그런 왕이었어요. 즉 왕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곁에 왕비가 없으셨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문종이 또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린 왕 단종이 즉위를 하는데, 문종의 왕비가 살아있었다면 어린 단종이 후견인이 되어줬을 것이고, 즉 왕실의 이 대비로서 그 어른의 역할을 했다면 1453년 그 수양대군이 주도했던 개유정난과 같은 비극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저 현도광후의 죽음이 조선의 역사에 상당한 어떤 이 흐름을 바꾼 그런 또 날로 기억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단순한 부인과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정통성의 죽음을 불러온 죽음일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단종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위기로 몰았던 죽음이었으니까 사실 훨씬 더 비극적인데, 근데 이후에 왕비를 들이지 않은 건 그 문종이 그렇게 현동왕후를 그만큼 사랑했다, 뭐 이렇게 멜로적으로 읽어도 되는 건가요? 멋있게 생각하면 부인을 사랑해서 정조를 지켰다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겉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렇지만 사실은 동생이 연이어 죽고 이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틈이 없었죠. 그랬겠네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종하면 뭐 부루나 또 세종의 아들, 단종의 아버지, 뭐 요 정도. 사실 이제 우리 문종 준비하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문종에 관한 서적도 별로 없고. 맞습니다. 그렇죠. 교과서에서도 한 2줄 정도 나올까요? 그러니까 세종하고 세조라는 되게 이렇게 묵직하고 걸출한 왕 사이에서 사실은 업적으로 치면 아버지한테 약간 밀리는 느낌이고, 그리고 드라마로 치면 자기 아들인 단종보다 약간 밀리는 느낌이고, 사실은 좀 존재감이 약간 크게 안 느껴지는 왕이긴 했어요, 사실. 그 문종은 항상 드라마에 등장은 하잖아요. 주로 누워서 등장하기 때문에 얼굴 기억나는 배역이 없어요. 아프시다밖에 기억이 안 나요. 주로 누워서 해결하시죠. 근데 보면 정통성에 있어서는 문종이 정말 그래도 대단한 왕이에요. 바로 이 세종과 소원왕후 그 심시 사이에서 적장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바로 이제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에는 이 세자 수업을 받고 아버지 세종이 돌아가신 이후에 왕이 되는, 조선의 역사상 적장자로서는 최초로 왕이 되고, 왕세자 수업만 무려 29년간 했던 그야말로 준비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 적장자 왕이 계승의 원칙이 딱 진짜 비로소 5대 만에 지금 이룩되는 거 아니에요? 조선 왕실을 보면 대단히 상징적인 왕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정말로 저렇게 존재감이 없다는 건 대단히 그 유감인데, 문제는 말이죠. 정말 개국 초기의 혼란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그런 느낌이었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 문종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문종의 생활 기록부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그 우선 성적표를 보세요. 성적표 다 상. 다수입니다. 올수. 정말 이런 모범적인 생활 기록부 보셨어요? 이런 성적표 어머니한테 보여주면, 거봐라 문종은 이렇게 뛰어난데 넌 뭐니, 이렇게 혼나요. 이거 들키면 안 돼, 이런 성적표는. 평점이 그냥 A+ 뭐 이런 성적표인데, 보통 이러면 이제 인간미 없고 성격 약간 삐뚤어지고 이러기 십상인데, 보면은 성품도 좋다, 이렇게. 명나라 사신에게 인정받은 아름다운 심지어 외모도 수려하셨고. 완벽한 인간이죠.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있나요? 누군 눈빛을 지금 보니까 어떻게든 틈을 잡고 싶은 이 질투심이 막 끓는. 아니 뭐 저럴 수가 그대로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 기록에 보면 이제 유계라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죠. 예악, 사어, 서수.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이 왕세자 시절부터도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뭐 예체능 쪽에도 이제 아주 그 학습을 하게 하는데, 그런 방면에 두루 능통했다 그러고, 또 실록의 문종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천문이라든가 역상 등에까지 두루 능통했다.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한 효심과 형제에 대한 우애가 깊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으로 쓴 게 아니라 실제 실록의 기록을 보면은 세종대왕께서
되게 이제 앵두를 우리 지금 과일로 앵두 있죠. 앵두를 되게 좋아하셨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세자궁 옆에 앵두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앵두가 익으면 따서 아버지께 드렸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앵두나무가 아직도 있나요, 혹시? 창덕궁에? 지금 있으면 그 천년기념물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앵두나무는 아마 뭐 죽었을 거고 그 이후에도 궁궐에 이런 그 앵두나무를 심는 그런 풍속 같은 거 이런 거는 유지가 돼가 지금도 정말 놀랍겠지만 가보시면 경복궁에도 앵두나무 있고요. 있어요. 창덕궁에도 앵두나무 창덕궁 있습니다. 전문이시잖아요. 그럼 가면 그 앵두 예, 따먹어도 되나요? 따서 드셔본 적 있어요? 그게 따먹어도 되겠죠, 사실. 한꺼번에 다 털면 문제겠지만 그 정도의 배려는 하지 않았을까요? 또 혹시라도 이 프로그램 보시고 너무 또 궁궐에 가서 앵두 다 맞아요. 따먹어가지고 또 주의해 주시기 창덕궁 바랍니다. 관리사무소하고 이게 좀 네.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 유근 씨께서 굉장히 여기에 위화감을 많이 느끼시는 근데 게 저는, 네. 요거죠? 근데 요게 마음에 상당히 걸리시죠? 저게 여색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뭐 개인적인 취향이 아무리 그렇더라고 할지라도 일국의 어떤 그 왕실을 지켜야 할 그런 후손으로서 여색을 가까이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여색을 멀리한다는 건 여자 자체를 멀리했다기보다도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여자한테 절대 휘둘리지 않았다. 아마 이런 의미로 썼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적장자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후손을 좀 많이 낳고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문종 자체도 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단종이라는 아들 한 명밖에 네. 없었고 이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 문종도 뭐 그렇고 단종도 일단 일찍 돌아가셨죠. 일찍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세조의 맏아들인 의경세자도 일찍 죽어요. 그리고 또 예종에게도 첫째 아들 인성대군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일찍 돌아가십니다. 이 왕실에 이렇게 정말 계속 적장자가 요절하는 이런 뭐 징크스 같은 게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풍수지리학자인 최양선이라는 사람이 이건 세종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 원래 세종의 무덤이 지금 그 헐릉이라 그래가지고 저쪽 그 내곡동 네. 거기 그 태종 무덤 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 옮기지 않으면 그 절사, 후사가 끊기고 장자가 일찍 죽는다. 이런 그 정말 그 뭐 예언이라면 예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실에서도 이런 데 대한 적장자가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대한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예종 때 세종의 무덤을 철릉이라고 하는데 옮깁니다. 지금의 이 경기도 여주 지역에. 여주, 예. 그래서 여주에 가시면 세종의 무덤인 영릉을 만날 수 있죠. 예, 근데 어쨌건 5대째에 이르러서야 적장자 왕위 계승이 가능했던 문종이 스스로도 아마 이 적장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여자를 멀리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그 사명감으로라도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의무인데. 그렇죠. 네. 이건 국가를 위한 건데. 그래서 그 당시로는 늦은 나이인 28에 단종을 낳는 데는 그래도 성공을 하셨죠. 아니 이게 뭐 문종의 아들을 좀 늦게 낳은 이유라도 있을까요? 우리도 보면은 네. 그 정말 그 뭐 아들을 낳으려면 일단은 혼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네.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1429년 7월 20일 세종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책봉된 지 2년 만에 세자빈을 폐한다는 내용이었다. 완벽한 왕세자로 세종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세자. 그의 단 한 가지 약점은 바로 세자빈이었다. 세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 세자빈을 두고 궁에선 흉흉한 소문마저 돌았다. 세자는 끝내 마음을 잡지 못했고 두 사람은 결국 파국을 맞는다. 최소한 날 보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자와 세자빈 두 사람 사이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며느리를 내보내는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정말 이게 담화문 같은 게 있었어요? 담화문이라고는 안 네. 그러고 이제 왕의 교서 또는 교지라고 했는데 그때 이 세종이 교지를 내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사안이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료로 볼 수 있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대국민 담화문은 네. 농협 앞이나 면사무소 앞에 네. 이렇게 정말 실제로 붙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 담화나 네. 국무총리 담화문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봤단 말이죠. 몇 년생이세요? 글쎄 지금 안 알려줌. 대답해드릴까요? 안 안 궁금한. 궁금해. 그건 왜 물어 근데? 자,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을 나무랄 데 없는 문종이 이제 아주 하나의 약점이라면 이제 부인과 잘 지내지 못했다는 거, 3번 결혼했다는 거. 누가 결혼을 한 거예요? 14살 때 한 번 하고 예. 두 번째 이제 16살에 재혼했는데 두 번째 부인도 아버지가 못된 며느리라고 해서 내쫓아서 세 번째 이제 다시 그 단종을 낳은 권 씨랑 네. 20대쯤 돼서 이제 정식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는 3번을 혼인을 했죠. 40이 넘도록아직 한 번도 못한 저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일이네요. 그거 근데 부러운 일 아니에요. 그러게요. 얼마나 예. 숨탄치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결혼에 관해서만은 네. 문종도 나름대로 자신의 주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세자빈으로 이 간택되었던 희빙짐 씨, 그 거의 아버지 세종의 의도대로 간택이 되었는데 여러 기록을 보면 조금 용모가 조금 그렇게 좀 미흡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 좀 문종의 성에 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관의 기록에 정말로 네. 용모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 설마 그 문종이 정말 자기 부인 못생겼다고 말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사관의 어떤 그 미학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못생겼다 이런 건가요? 그 자기가 왔을 때 못생겼으니까 못생겼다고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 그 용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리 부모님이 점지해 주신 짝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안 움직이면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 정말 그냥 본능에 충실한 남자였네요. 그냥 한 남자에 불과했다. 처음 이제 간택을 하는데 세종이 얼굴을 볼 것이냐 아니면 착한 마음을 볼 거냐 이렇게 봤을 텐데 아마 얼굴보다는 역시 인품, 착한 성품 아마 이런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종의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문종의 스타일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일까요? 그분이 그렇게 효자라고 해도 그것만큼은 안 되는 거네요. 그러게요. 효심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모가 점지해주는 여자랑은 뭔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어떤 부모님이냐가 참 중요해요. 네. 무엇을 물려주는 부모님이냐가 참 중요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네. 사람을 점지해줬냐 뭐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쁘냐 안 예쁘냐가 중요한 거 그래요? 아닌가 싶은데 가장 저 단순하네요. 빼고 다른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굳이 본인은 아니라고 그렇죠. 제가 하시는. 뭐 이 나이까지 혼자 있는 게 꼭 그래서만은 아닙니다만. 네. 아니 근데 그 이제 세자빈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폐출까지 잘못을 예. 했다기보담도 네. 문종 그 어릴 때 사춘기 좋아하던 여성이 그 실록에 보면 있는데요. 효동이라는 여자하고 덕금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면 효자가 들어가고 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아마 예쁘장하면서도 아마 지성과 미모와 품성을 두루 갖춘 여자가 아마 아니었을까. 그래서 문종은 자기 부인은 아버지가 짝을 지어줬으니까 마지못해 부부 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네. 효동하고 덕금이라는 그 여자아이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큰 며느리가 그 두 여자아이를 질투해서 문종이 좋아하는 저 여자아이들한테 간 사랑을 어떻게 나한테 뽑아올까. 네. 그래서 희한한 이제 비술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이제 군중에서 만약 저쪽 여자를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데 그 사랑을 나한테 옮겨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네네. 그 여자가 신는 신발을 몰래 훔쳐다가 태워서 그걸 술에 타서 남자한테 먹이면 저 여자를 더 이상 안 좋아하고 날 좋아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세자빈이 네. 그 이야기를 듣고 효동하고 덕금의 신발을 갖다가 태워서 술에 태워서 이제 문종한테 주려고 했는데 주지는 못하고 실패하죠.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들켰다는 거죠. 또 하나는 뱀이 이제 이렇게 교접을 하다가 흘린 액체 같은 게 있을 때 네. 그거를 헝겊 같은 데다 묻혀서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아마 이게 이제 무슨 약 같은 역할을 한다. 네네. 이런 거를 하다가 이게 세종한테 다 들켰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그 방법들이. 그러네요. 근데 또 묘하게 구하기 어렵긴 하지만 못 구할 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 뱀 교접해서 흘린 그거 어떻게 구해요? 그거 어떻게- 어딘가에서 구해로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와 정말 지극정성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래도 일 예를 들면 뭐 유니콘 뿔을 갈아와라라거나 무슨 인어의 눈물을 가져와라 이런 거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래도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그 휘빙김 씨도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죠. 효동하고 덕금 신발은 몰래 훔쳐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죠. 이제 몰래 가지고 있다가 태워서 어떻게 그 문종한테 좀 이렇게 술에 타서 먹이려고 계속 했는데 미수에만 그치는 거야, 둘 다. 미수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근데 이게 정말, 문종이 네. 먹었다 해도 사랑이 제가 봤을 때는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문종이 안 걸립니다. 이거 그렇죠. 신발 태워 그렇죠. 먹으면 이게 큰일 건강에 나죠. 정말 네. 치명적일 것 같아요.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네요. 예. 암에 걸렸겠다. 교수님도 그런 거 진짜. 드시지 마세요. 어쨌든 문종은 네. 아까 뭐 여색을 멀리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니네요. 전혀 네. 아니네요. 뭐 그냥 효동이랑 덕금이요? 그냥 예. 세자빈이 싫었던 거예요. 네. 아 근데 이런 주술은 어쨌건 굉장히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겠을 텐데 어떤 네. 식으로 발각이 된 건가요? 세종의 부인 심 씨가 네. 지금으로 보면 뭐 일종의 스파이 같은데 네. 세자궁에 그 자기 측근 이제 상궁을 보내서 그 안에서 궁중 여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낱낱이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네. 그 상궁을 통해서 세종 부인한테 가고 그걸 바로 이제 부인이 세종한테 이야기하면 네. 세종이 그래서 낱낱이 알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어머니의 존재는 참 그렇죠. 예, 대단하신. 그 무섭다는 그 시어머니 CCTV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어머니 CCTV는 한 번 걸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쫓겨날 수밖에 어떡해, 없어요. 예. 이거는. 예. 아마 세종이 그 큰 며느리한테 기대가 많았을 텐데요. 요런 지금 행동을 했을 때 나이가 16살입니다. 20대, 30대 돼서 왕비가 됐을 때 지금 남편을 위해서 요 어린 것이 이런 요망한 짓을 하는데 크면 무슨 짓을 할까. 그래서 바로 쫓아보내고 이제 두 번째 며느리를 들이죠. 세자빈을 폐출한다는 게 이렇게 뭐 그동안 역사에 있었던 예인가요? 아니면 방석 아시죠? 방석. 그 태조의 막내 아들이 방석의 첫 번째 세자빈인 유씨라는 사람이 배출이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례죠. 거기는 왜 무슨 이유로? 또 여러 기록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그 내관하고 내시하고 이렇게 뭔가 스캔들이 일어난 거. 그래서 내시하고요? 결국 이제 내시는 그 차명을 당하고 이렇게 이 세자빈은 쫓겨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네요. 근데 내시하고 이게 정을 통할 수 있나요? 의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원래 환관은 성불구자지요, 원래는. 근데 가끔씩 불구였는데 궁중에 들어가서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살아나는 사례가 가끔씩 있답니다. 자, 첫 번째 부인과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인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을 텐데 두 번째 세자빈은 어떤 아주 뭐 인물이었나요? 정말 실록에 엄청난 이 정말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되는데요. 순빈 봉씨라는 세자빈이 이제 다시 간택이 되어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세종이 그 희빈 김씨가 너무 정말 수도분하고 좀 그런 좀 용모 쪽에서는 조금은 뭐 좀 부족하다고 여기셨는지 용모도 좀 이런 간택에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종의 마음을 이해를 하신 거네요. 같은 그렇죠. 남자로서 이해를 하신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때 이제 세종이 그 당시 신하들에게 그 규수들을 한꺼번에 한번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간택을 하자. 그러니까 그 허조와 같은 신하들이 그렇게 되면 덕 같은 걸 보는 것보다는 좀 얼굴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반대 의견을 내요. 그러니까 또 세종이 덕이라는 거 그 잠깐 새 어떻게 그거 확인할 수 있느냐. 그래도 이렇게 인상 전체적인 인상 같은 거를 좀 봐야 이게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관철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뽑힌 세자빈이 순빈 봉씨죠. 그래 공식적으로 외모까지를 보고 뽑은 최초의 세자빈 선발 대회가 된 거네요. 간택제도는 조선 특유의 제도인 건가요? 원래 이제 옛날에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귀족이나 왕족 사이에서는 혼인한다 그러면 기본이 중매죠. 간택이라고 하는 건 조선 왕조에서 처음 나타난 거거든요. 왕실에서 처음에 조선 건국하고 이 중매하다 보면 저쪽에서 싫다고 하면 퇴짜를 맞는 수가 있죠. 그래서 태종 때 사위 보려고 중매를 보냈는데 저쪽 집안에서 싫다. 그래서 태종이 화가 나서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다 불러서 놓고 간택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왕권 확립 차원에서 간택 제도를 시행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세자빈 뽑는 데 시행된 것이 이 문종 부인 김씨, 봉씨 이렇게 해서 조선에서만 간택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간택은 공식적으로는 이 공모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디션. 정령계에 있는 처녀들에게 서류를 올리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서류 심사를 거쳐서 1차에서 6명, 2차에서 3명, 3차에서 이제 최종 1명. 철저하게 이런 정말 요즘의 그 오디션 제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검증이 된 세자빈이었을 텐데 뭐가 또 문제여서 이 두 번째 세자빈은 폐출까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기록에 보면 항상 방에다가 술병을 두고 있었다. 정말 좀 약간 그렇죠. 여기다가 항상 술에 잘 취해요. 술에 잘 취해가지고. 그게 문제네요. 우리 보통 그렇죠. 술 마시는 사람이 취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싸움하죠. 이번에 누가 만만한 궁녀니까 궁녀들 또 때려요. 옆에 있는 사람들 때렸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주사가 있어요. 네, 주사가 있죠. 뭐 주사 있을 때는 또 궁녀 보고 나 좀 업고 한 바퀴 돌아라. 뭐 이러기도 했다 그러고. 여기다가 또 드라이브까지. 이게 이제 또 세자하고는 또 정말
발랄하게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시녀들에게 노래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게 하는 거예요. 세자를 유혹하는 그런 뭐 행각들을 많이 이제 보이는 예. 참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엽기적인 그녀, 사랑스러운 그녀의 이미지인데 예전 이 시대는 안 맞았겠네요. 아니 근데 대단히 낭만적인 사람이잖아요. 낭만적이에요? 아니 정말 노래까지 짓게 해서 그것도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구하기 위한 정말 이건 사랑의 세레나데인데 이런 걸 지어 부르게 만들고. 네. 근데 진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던 것 같은 게 아까 그러네요. 그 생활기록 보니까 노래하는 걸 싫어한다 그러는데 이 부인은 노래를 좋아하고 이건 완전히 상극이었겠네요. 그러면 문종이 만약에 노래를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술 취해서 노래 부르고 막 함께 옆에 궁녀들하고 합창하고 이러면 저 노래 싫어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조금 곤란했겠네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그 여성들의 기가 굉장히 좀 세지 않았나 뭐 이런 당시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태종 부인 원경왕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여장부 같은 그런 스타일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 전기 왕비들이 좀 기가 세죠. 그래서 뭐 태조의 왕비 신도강후 강씨라든가 태종의 왕비 원경왕후 민씨 그리고 뭐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 윤씨 같은 경우도 그때 세조가 뭐 이 쿠데타 일으킬 때 조금 주저주저하니까 막 갑옷 입혀서 막 떠밀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갖는 뭐 이런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 좀 여걸령 왕비에다가 이제 좀 15세기에서 좀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은 이제 좀 조신한 규수 이런 것을 상당히 요구를 하게 돼요. 왕실에. 세종도 아마 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숭빈 봉씨는 상당히 골칫거리 며느리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뭐 봉씨나 이런 분들의 개성도 개성이겠지만 역시 이게 크게 보면 문명사적인 전환 과정이거든요. 고려말 조선 초라고 하는 게 고려 시대까지는 아마 다 아시다시피 여권이 아주 높았고요. 재산권도 있었고 상속권이 있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권이 강한 고려 말의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세종은 그런 불교 시대 여권 사회를 유교식 그 삼정지대 사회로 바꿔가려고 지금 솔선수범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이 이 봉씨에게도 처음에는 연려정 같은 거를 읽혀가지고 좀 유교적인 이런 좀 기준에 맞는 그런 며느리로 키워보려고 이 노력했는데 좀 이런 기본 캐릭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 책 주면 이거 뭐 거의 공부 안 하고 다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도 화가 나가지고 가르쳐도 안 될 거 오히려 괜히 저런 성격이면 글을 알게 되면 오히려 어설프게 정치에 관여하겠다 해서 글도 제대로 이제 그럼 왕비들은 읽지 말라 이런 또 조치를 취하죠. 그럼 봉씨가 여권 신정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굉장히 딘 거예요. 예, 대인 거예요 이 여자한테. 우리 예전에 세종대왕 가면 뭐 관비한테 막 출산이 가지고 여성의 어떤 여권 신장에 굉장히 애를 썼다고 들었는데 또 이런 또 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훈민정음 창제 정신조차도 어린 백성을 위해 했던 건데 그죠? 오히려 또 누구한테는 책을 읽지 마라, 글을 읽지 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는 혜택을 베푸는데 성격이 강하고 술주정 심한 사람한테는 나는 그거는 기준을 벗어난다. 아니, 그 말씀 들으니까 전 봉씨를 위해서 조금 변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연려전 내용은 철저하게 삼정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자유롭게 살던 그 고려 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유분방한 성품을 갖는 이 여성이 도대체 이렇게 나보고 살라고 차라리 이렇게 살느니 안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진짜 여권 투사 같기도 한데 시대 변화가 이제 그런 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봉씨의 패출 원인이 굉장히 의외예요. 동성애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자빈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어머니가 감시망을 동원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세종 또 무서운 시아버지예요. 조심해야 되는데 답답하죠. 그거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의 사랑인데 이 남편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세자빈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답답한 속을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둘입니다. 같이 들어간 유모하고 자기가 데리고 들어간 시녀. 그걸 이제 본방 나인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한테 하소연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해요.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자기 같이 데려간 그 여자애를 밤낮으로 이제 그 자기 옆에 있게 아마 집착층처럼 동성애라는 거죠. 근데 고려 말에 그 원나라 그 풍습 때문에 성이 매우 자유분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고려 말에 왕은 바뀌었지만 고려 말에 있던 궁중의 시녀들이나 환관이나 이 사람들은 그대로 조선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그 분위기가 조선 초기에 그대로 있죠. 정말로 이거 실록의 기록이
이렇게 소상할 수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도 놀랍네요. 아마 이건 세종의 개성이라 그럴까요? 그 사관이 별별 이야기를 다 기록해서 마음껏 써라라고 이제 그 봐주는 분위기가 돼야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러이런 일 때문에 내가 며느리를 쫓을 수밖에 없다라고 내막을 이야기해주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칠거지약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사관이 옆에서 듣고 모조리 기록해서 실록에 남긴 거죠. 그러니까 세종은 그걸 이제 고충이 있는 거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거 실록에 실리도록 사관들한테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냥 봐준 거, 그것도 또 세종의 위대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조선 그 왕실사에서 아주 희대의 스캔들로 꼽는 게 이제 바로 이 두 사건이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문종이 남편으로서 조금 더 잘했다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삐뚤어지진 않았을 텐데. 사실은 문종이 네.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기적, 제 말이 그 그게 말이에요. 세자빈들을 네. 향한 그 마음을 열지 않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네. 남녀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를 고민하지 않는 네. 이건 너무나 개인적이고 일종의 이기적인 진흙이 아닌가요? 그 왕으로서는 굉장히.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부부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저기 왜 세자의 하루 스케줄을 봤잖아요. 네. 사실 마음에 안 드는 부인까지 챙길 만큼 여유가 없어요. 29년 했으니까. 아유, 정말로 하루 일정만 봐도 정말 자기 하나 저기 돌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정말 의무감에만 휩싸여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에게 이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외로워하는 그 부인들에게 하는 남편들의 가장 이기적이고 뻔한 변명이죠.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밖에 나가면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알아? 당신이 집에 사는 일이 뭐야?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어떻게 잘하세요? 어떻게 잘하는 그렇게? 저는 부부 생활을 책으로 봐서요. 여러 번 해본 멘트인데 그거. 네, 이렇게 두 번의 파경을 맞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자빈과 낳은 게 이제 단종이잖아요. 그 세자빈이 된 게 바로 단종의 어머니 마지막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연이어 실패를 하니까 결국 이제 좀 검증이 된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왕실에서도 하는 거예요. 정말 성격도 좋고 신발도 안 태울 것 같고 술도 덜 마실 것 같고 적절한 이런 애를 딱 뽑은 게 바로 권승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세자빈 중에 하나죠. 권씨 이 사람을 이제 뽑았는데 제가 봤을 때 또 이때도 그 빠뜨린 게 있었어요. 건강 진단서 제출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종을 낳자마자 바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에는 꼭 여성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종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을 이름으로 해서 가장 든든한 지원 세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데 그 형제인도 수양대군만 해도 개유장난 때 갑옷 입혀주잖아요. 요 형제의 그 갈림길은 딱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문종은 부인복이 없었다고 할 수도 내조를 전혀 받지 못했던. 그렇죠. 오히려 좀 그 세자 시절에는 내조는커녕 이게 오히려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되버렸던 거죠, 부인이. 1442년 세종은 자신을 대신해 29살 세자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할 뜻을 밝힌다. 갑작스런 왕의 결정에 대신들은 강력하게 반발한다. 하지만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는다. 왕의 강력한 의지에 반대하던 대신들도 결국 세자의 섭정을 받아들인다.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세자 섭정. 세종은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 세자에게 섭정을 시킨다는 게 당시 그 조선 왕실에서 좀 일반적인 일이었나요?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만약 대리청정을 세자는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차원에서 국정 경험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사실상 별로 없고 대부분이 위기 상황에서 왕이 모면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용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대리청정한 대부분의 아들들이 조선 후기에 끝이 좋지 않죠. 사도세자도 그렇고 효명세자도 그렇고 뭔가 비극적인데 이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세종은 확실하게 문종을 왕세자 시절부터 이게 정말 준비된 왕이 되도록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경복궁에 가 보시면 이 자선당이라는 그 건물인데 이게 세자 동궁이에요. 동궁이라 그래가지고 세자궁을 이때부터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예 세자 직속 비서실로 첨사원이라는 그 기관을 두고 이게 이제 왕의 비서실이 승정원이잖아요. 거의 승정원의 기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이제 그 중요한 게 원래 우리 왕만이 남면을 할 수 있어요. 남쪽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여기 아까 스튜디오에 물어보니까 이게 남면이더라고요. 교수님이 남면하고 계십니다. 예, 유근 씨도 저하고 같이 덩달아서 남면하고 있습니다. 병풍 뒤에 가 있거라. 영광인 줄 아세요, 교수님. 병풍 뒤에 가 있거라. 파격적으로 네. 이 세종은 문종에게도 남면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왕에게만 사배를 하는데 이때 문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세자에게도 사배를 하게 했습니다. 이런 게 다 이제 세자에게 확실하게 이거 왕후였던 권위를 인정하게 한 그런 조처죠. 아주 진짜 왕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그래 문종이 2년 7개월인가 만에 그 단명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2년 실제로 3개월. 네. 정치는 실제적으로 훨씬 오랫동안 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실권을 가진 정치는. 그러니까 뭐 그죠? 여기 지금 실록 기록에는 섭정이고 이제 그 후대적 표현을 하면 대리청정인데 대리청정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렇죠. 그 기간 중에 뭐 그 세종 시대 그 후반기를 대표하는 뭐 업적들 이런 것들 뭐 대표적으로 뭐 추구의 발명이라든가 또 뭐 그 역사서 편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문종의 역할이 작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종의 업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종이 더 가려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려진 문종의 업적 찾기. 세종의 업적 9가지를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 중에 조금 쉽게 갈까요? 3가지가 아닙니다. 물시계. 네. 있었군요. 자, 물시계. 맞습니다. 네. 네. 해시계. 오, 정답입니다. 마지막 하나. 농사직설. 오. 맞죠? 예. 약간 틀려줘야 방송 분량 나오는데 다시 갈까요? 아니. 그런데 사실 네. 사군 육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종 업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좀 뜻밖이에요. 그러니까 문종이 사실 화약무기 개발, 뭐 군사제도 개편 사실 좀 약간 안 어울리는 맞죠. 이미지랑 이미지죠. 어울리지 않죠. 예. 그래서 약간 의외긴 해요, 사실. 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저 추구기 같은 경우는 과학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군 육진 북방정비라든가 군사제도 개편 또 화차 여기는 이제 국방하고 관련이 되고 여기 자료에서는 소개 안 됐지만 또 문종의 업적으로 고려사 저료의 편찬 완성 이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특히 세종의 업적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시대에 또 중요한 그 역점 사업으로 생각했던 게 국방 군사 분야 그리고 이제 과학 분야 또 이 역사 분야임을 인식을 하고 이 분야에서 아주 그 혁혁한 성과를 냈다. 그리고 요것이 결국 그 조선시대 그 세종시대의 성과를 탁 마침표를 찍는데 아주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문종의 연약한 이미지를 좀 확 깨주실 분이 오늘 만물각에 나오셨습니다. 최현석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옆에 저 가져오신 게 바로 그 문종 화차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독창적인 화약 무기는 사실 세종 말기에 대부분 개발이 되는데 세종 말에 개발될 때 문종이 직접적으로 세자로 있으면서 참여를 해서 거의 그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왕이 된 이후에 바로 그 세종 때 개발됐던 여러 가지 그 우수한 화약 무기를 집대성한 것이 바로 이 화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교수님께서 직접 복원하신 거라면서요? 이제 이렇게 그 복원할 수 있었던 거를 뭐 옛날에 문종 때 가서 이걸 뭐 봤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 있지만 사실은 문종의 이 화차에 대해서는 1474년에 편찬된 국조올해 설해라는 그 책에 그 제작 자료가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 그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복원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자세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설계도로 보면은 척, 촌, 푼, 리라는 단위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 설계도에 사용한 단위 중에서 리는 바로 0.3mm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그 정밀한 단위까지 사용을 해서 거의 완벽하게 이런 그 설계 자료를 남겨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아니, 화차라고 해서 저는 뭐 대포같이 생겼을 줄 알았는데 약간 생소한 게 생겼어요. 네. 작동하는 원리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이 앞부분에 화약을 집어넣는 종이로 만드는 이런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소바라통이라는 또 작은 폭탄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통에 있는 화약의 추진력을 이용을 해서 로켓처럼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날아가고 그리고 목표물에 도착한 다음에 앞부분에 있는 이 폭탄이 폭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도 이런 무기가 혹시 있었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도 15세기에 이런 무기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유물이 남아있는 것도 없고 또 설계 도면도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 거랑 이제 직접 비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이제 그 유물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것처럼 이렇게 정밀하지는 않게 이렇게 그 구성이 돼 있고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선구적이고 선진적인 무기인데 실제로 문종화차 전쟁에서 쓰인 적이 있었나요? 문종의 그 업적 중에 하나 이제 사군육진 이야기가 아까 그 하셨는데 사군육진 지역에만 거의 190대 정도의 이 화차를 제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도 여진족을 격퇴하는데 이 화차가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이제 이런 기록도 있고 그 임진난 때도 전국적으로 많이 그 사용된 이런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잘 끌고 가시고요. 예, 오늘 이렇게 귀한 거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의외죠. 이 문종이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병약한 인물이 이런 대단한 무기를 만들어냈어요. 다연장 로켓포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첨단 무기입니다. 근데 저런 걸 이제 승문, 중무라고 하죠. 그죠? 문만 승상하는 것이 아니고 무도 중시 여긴다. 참 가능성을 많이 보여준 문종인데 안타깝게도 2년 3개월 만에 눈을 감습니다. 평온했던 왕실이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1452년 음력 5월 궁에는 죽음의 기운이 드리운다. 소자 여기 있사옵니다. 마마. 왕위에 오른 지 2년 3개월. 문종은 갑자기 생을 마감한다. 세자 나이 12살. 개국 60년 만에 조선 왕실은 권력 공백 사태를 맞는다. 김종서대 수양대군으로 나뉜 궁은 곧 긴장감에 휩싸인다. 네, 뭐 왕실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조선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왕을 잃은 경우인 것 같아요. 문종실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문종이 죽었을 때 신민의 슬퍼함이 세종의 상사보다 더하였다. 이게 비록 그 재위기간은 짧았지만 백성들에게 참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당시 백성들에게도 정말 아버지 세종을 꼭 빼닮은 그런 성군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했고 또 이 당시 또 백성들 입장에서도 정말 저 어린 단종을 두고 돌아가셨는 그 안타까움이 함께 더해져서 그 세종의 상사보다도 더 많은 백성들이 슬퍼했다 이런 기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문종의 이제 사인이 종기였죠. 그렇죠? 종기인 거죠. 예, 정조도 그랬고 문종도 그랬고. 왜 조선 왕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특별히 아까운 분들이 종기를 이렇게 세상을 많이 뜨게 되죠? 그러게요. 조선 왕들 얘기하면서 종기 얘기 사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요. 자주 나와요.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질병으로 계속 종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종기라는 것도 또 이게 너무 면역력. 일을 많이 하고 과로 이런 데다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우리 왕실 스케줄 빡빡한 거 보셨잖아요. 이런 거 함께 고려하면 어떤 측면에서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거 이런 거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게 종기라는 질병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니까 이게 독살서 같은 게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설마 종기로 죽었겠니? 뭔가 누군가 독살했겠지 이런. 저도 사실 야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 건데 보통 이제 왕이 죽고 나면 어이가 상당한 처벌을 받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문종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어이였던 전순이라는 분은 처벌이 거의 흐지부지 된 것도 물론이고 그뿐만이 아니고 세조가 즉위했을 때 개국공신으로까지 출세를 한다고요. 이게 뭔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은 너무 우리가 이제 음모론으로 몰고 가가지고 꼭 하면 어이 이제 마지막을 지켜보는 사람이 어이니까 이 사람이 또 어느 정도 개입을 하지 않았나. 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또 수양대군. 그렇죠. 수양대군 측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엮으면 이게 이야기가 되지만 이 정도로 정말 독살이 흔하면 조선 왕조 이거 장수 못해요. 500년 왕조가 이게 정말 그렇게 지금 일반 대중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웬만하면 독살이다. 그래서 직업병, 과로 정말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속에서 면역력도 떨어진 상황에서 특히 문종을 좀 더 힘들게 한 거는
어머니 소원왕후 심씨가 1446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3년상 겨우 맞춰가지고 좀 체력 회복할 즈음 해가지고 아버지 세종이 또 돌아가시고 특히 문종처럼 유교적 원칙에 충실한 이런 그 왕세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상사를 했다라는 거죠. 이 장례부터 시작해가지고 곡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이 체력을 고갈시킨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3년상을 대체 어떻게 치르면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되나요? 조선시대에는 원래 다들 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지면 상치된 사람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약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 상이라는 거를. 말씀하신 대로 상을 칠 날이면 이제 유교적으로 제대로 한다고 하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죄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세자가 그것을 이제 전 국민들한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문종 같은 경우 세종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먹지도 않고 하필 또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세종이 그 추운 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단식하지요. 추운데 밖에 나가서 조석으로 곡을 하고 거기서 염막을 짓고 삽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 직전에 그 어머니 상 치르면서 몸이 약해서 조금 몸이 안 좋으셨는데 아버지가 겨울에 돌아가셔서 거기 단식하면서 밖에서 찬 그 공기 맞으면서 그거를 몇 달 동안 하면서 아주 뭐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된 거죠. 그래서 실제 신하들도 너무 이제 몸도 약해지셨는데 너무 예법에만 충실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그 또 손님 오면 또 가서 곡하고 이래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시 좀 쉬십시오. 왕도 손님이 오면 그러니까 곡을 하면 그 신하들이 찾아오면은 같이 해야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거의 거부를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내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이효, 상효라고 한다고 해요. 돌아가신 효자가 돌아가신 부모를 너무나 그리다가 병을 얻거나 죽는 경우를 이효, 상효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효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문종은 일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자기 몸을 잘 돌봐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왕의 업무인데 어찌 보면 이거 직무유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어떤 최고 가치 중에 하나는 효고 특히 이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 상 때 얼마나 그 자신이 최선을 다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런 문종은 그것이 자신의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문종 돌아가신 다음에 묘호라고 돌아가시면 이제 왕이 어떠셨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논의하는데 묘호가 첫 번째 유력한 묘호가 효종이었습니다. 효종. 저 같으면 장종 같은 거 했을 것 같아요. 장종? 장례만 치다 돌아가신 분이니까. 네. 너무 심하잖아요, 이건. 네, 이거 이제 후보였군요. 그 묘라는 거는 왕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신하들하고 왕하고 이제 다 논의를 해서 가장 이분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개의 단어가 뭔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문종은 이제 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자질을 보이셨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몰라요 지금 자기의 이름이 우리 세종대왕도 그렇고 문종도 내가 문종인지 뭐 단종인지 그래서 실제 조선의 왕 중에서 자기 이름 알고 지금 그 돌아가신 분 광해군, 연산군 두 분밖에 없어요. 그때 그 이름이 되니까. 네. 네, 뭐 성리학적 군주로서 이제 그야말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다 돌아가신 건데 사실 그 후대를 잇는 게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종 아들 하나만 남기고 갔어요.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물론 그 아들 안위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신하들한테 신신당부를 많이 하고 가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종이 평소에 그 집현전 학자들하고 되게 이제 친분이 있고 이러니까 그 어느 날은 그 이제 그 집현전 학자들하고 토론을 끝내고 난 다음에 신숙주하고 박평연 이런 사람들을 함께 부르고 마침 그때 어린 단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종을 이제 무릎에 앉힌 이후에 그 손으로 그 등을 어루만지면서 이제 그 신하들한테 다 돌아가면서 전부 이제 손도 잡고 이제 그 등까지 이렇게 탁탁 두드리면서 우리 어린 아들, 당신들이 정말 잘 보필해야 된다. 당신들에게 꼭 부탁하겠다. 근데 저는 정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 그 문종 당대에도 이미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세력과 조짐이 수상하다라고 해서 언관들이 탄핵을 해요. 근데 이런 조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의문이에요. 네. 문종은 정말 그걸 몰랐을까요? 세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조선 초기 뭔가 이런 왕실의 기반을 찾기 위해서는 왕자라도 대군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옳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종을 비롯해서 수양대군, 안평대군, 뭐 또 금성대군 할 것 없이 두루 그 능력을 보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부여를 했던 거죠. 아버지 마음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 현실은. 뭐 네. 태종처럼 막 이렇게 권력을 진짜 막 쟁취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문종도 그렇고 평화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다 보니까 자기의 혈육들, 그러니까 뭐 형제들이나 자식들에 대해서 진짜 약간 평화롭게만 그렇게만 본 게 아닌가, 너무나 믿은 게 아닌가. 그거는 역시 세종이 그 유교 윤리로 하면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게 기본이죠. 실천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종 본인도 그걸 아마 실천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고 그거를 아들한테도 많이 가르친 것 같습니다. 문종께서 만약에 태종 같은 그 강력한 정치관이나 이 권력의 속성을 제대로 알았다면 동생을 아마 힘을 쑥 빼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태종이 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당하고 나면 늘 하는 말이 네. 참 세상이 다 내 맘 같지 않아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걸 보면 결국 꼭 해야 되는 말이 권력 앞에서는 혈연도 무색해지는 권력의 어떤 비정한 속성이 보이는구나. 이런 말을 꼭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정조 편에서도 그러셨겠지만 문종이 조금 더 만약에 재위기간이 길었으면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아마 상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문종이 조금만 더 살았다고 한다면 용비어천가에서 말했던 셈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로 발아래 가나니 그것처럼 정말 세종 때부터 그 심화되었던 조선의 어떤 르네상스가 정말 깊은 우물이 돼가지고 네. 멀리 가는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문종이 오래 사셨다면 네. 젊었을 때 세종께서 그 집현전 학사들을 양성해서 유교 국가 만들려고 했던 거가 아마 빨리 좀 완성됐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나타나던 그 약간 원칙 유교 이념에 조금 그 경도된 그런 사회 분위기, 국가 분위기가 조금 일찍 오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자, 오늘 좀 이 날을 소개하면서 문종은 어떤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좀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인간 문종은 네. 제 느낌엔 붙이지 못한 편지 같은 느낌이에요. 붙이지 못한. 뭐 문종 이야기 쭉 하다 보니까 실제 문종이 했던 말이나 했던 행동보다 그 사람 안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구나.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작은 효도가 있고 큰 효도가 있는데 너무 작은 원칙, 그것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한 큰 효자가 돼서 국가를 위해서 큰 업적을 미셨으면 어떨까 이런 좀 아쉬움을 남긴다 그런 생각입니다. 세종이라는 보름달이 있죠. 우리 역사에서 그래도 가장 두드러진 이 보름달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기울어져 가면 금음달이 되죠. 이 금음달과 같은 이미지로 문종이 딱 연상이 되는 게 근데 그 보름달을 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세종과 함께 그래도 보름달을 일구었던 그런 문종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SNS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그 문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재밌는 답들이 많았어요. 아이디 경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았던 문종. 건강만 뒷받침되었다면 아버지 세종을 이어 르네상스를 더 강하게 일으켰을 것. 블라인드 실버 울프님 이랬는데요. 단언컨대 문종은 타이밍을 놓친 왕입니다. 이랬어요. 해로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문종은 무능하나 무능하지 않았던 왕이다. 사실 저희 1시간 동안 얘기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